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동일하게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바로 보이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또 질문사항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31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전 시간대보단 30분 전보다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123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장중에 2120포인트대에서도 꽤 오래 머무르다가 조금 전 시간에 213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투신만이 여전히 사줍니다. 하지만 금액은 77억 원으로 크진 않고요. 개인의 매수가 1,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빠지는데 낙폭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도 723.50포인트 거래가 되면서 한 5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728로 출발해서 722까지 장 초반에 빠지고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나 했는데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2시경에 721포인트 저점 찍고 지금 소폭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개인만 사고 있긴 한데요. 기관 297억 원 매도 가운데 연기금이 조금 전 시간에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29억 원, 지금 30억 원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수의 낙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 물량 23억 원까지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강달러 계속 보이는데요. 3원 20전 올라가면서 1137원 70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개파락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가 들어가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소폭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증시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소폭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양상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2.35%까지 떨어지며 1년 3개월 만에 최정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 매도 차익 실현 포지션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그 포지션만 보더라도 보통 해치성으로 선물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물까지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의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와 문우신 재무장관은 28일, 29일 일정으로 해서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뒤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 한 차례 소폭 반등이 나오더니 다시 한번 또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회계 감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감사 의견에 대한 지연 등이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들을 상승에 대한 버팀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중 항체 제약 관련된 부분들인 AB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되면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하락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역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징 섹터로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반면에 수소 충전소 등 수소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절반에 불과한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맞지만 이런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당분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하락이 한다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도 계속적으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전날 이제 그 목표 고점이 2250선까지는 당분간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락 쪽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확률이 60%에서 70%로 늘어난 만큼 21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망 또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 당분간 다가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 유아동의 의류 그리고 용품,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까지 만드는 제조 및 판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4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쯤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컸던 구조조정 여파로 수익성이 좀 추정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구조조정을 끝내고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이라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포장사업부라든지 코스메틱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CK 패키지라는 그 회사가 대주주가 이 회사를 흡수 합병을 했는데 이 회사가 그 중국의 프리미엄 분유에 대한 그 포장하는 업체로서는 중국에서 MS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메틱, 그러니까 붕중비책이라는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도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액도 300억 원으로 5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8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284%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은 중국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면세점 판매 호조와 그리고 브랜드 재고 및 채널 확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19년 포워드 기준으로는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성장세라든지 이런 그 실적들에 대해서 감안할 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평균 PER인 20배 내 수준으로 계산한다면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로투세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공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5.1% 증가한 482억 원, 매출액은 41.5% 증가한 3,5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증가세가 매우 가시적이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교육업종은 통상적으로 하향 산업으로 여겨집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다만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기존 5조 원에서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14% 정도 성장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기존 49.2%에서 55%로 5.8%포인트 증가하였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4.9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 시장은 우려와는 달리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수능 온라인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동사의 경우 패스 상품 출시를 통한 단가 인상, 온라인 교육 참여의 확대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계속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4천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또한 600억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고등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메가스터디 교육을 지금 시점에서 편입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가 지난 2월 중순이었죠. 최근 1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의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3월 15일 금요일과 3월 18일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날 갭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장이 꽤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이 사실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외국인이 역시 주포가 되겠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제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동사는 각종 전자제품의 구동모터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핵심은 카메라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의 변화로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프리미엄 모델에 3개의 렌즈가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급 단가의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크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 손실이 77억 원이 났는데, 다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한 4,0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무려 약 6,000% 수준까지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종목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이후 큰 폭의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는 점은 역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월봉이 중요하겠죠.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현 시점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0월 폭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잘 이겨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오히려 외국인이 지난 3월 18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금 구간에서 한 번 정도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9,3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동사는 GS25 그리고 GS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 유통기업입니다. 올해 상생 방안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로열티 부분 등 산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상반기 안에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소폭 낮추고 현재 본사에서 지급 중인 전기료 그리고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폐지하며 가맹점주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사 비용 절감 부분을 가맹점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처럼 가맹점의 점진적인 순증을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자율 규제에 따른 출점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수는 지난해 대비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점포 과밀화가 해소가 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상품력 강화가 이어져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매출액은 8조 5천억 원을 상회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부문, 대표적으로 GS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났는데 지난해 영업 손실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편으로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흑자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차트 흐름을 한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강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7,000원대에서 여러 차례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장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매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오히려 지금 시장보다는 시장이 회복됨과 동시에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기존에 포스코 캠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죠. 동사는 각종 고음로의 설계,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 종목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의한 감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3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이 있는데,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지속적인 판매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올 초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행하였지만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는 점과 운행에 따른 검증이 수소차에 비해 시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기차 판매는 추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 또한 올해 대폭 커지리라 보입니다. 음극재는 올해 44,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1920억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양극재는 18,000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8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꽤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권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동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가 무려 8배나 오른 종목입니다. 8배나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당연히 될 수가 있지만 고작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8배나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매우 밝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은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편입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제가 74,500원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2달 혹은 석 달 정도 가지고 갔을 때 목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10만원까지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은 5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동사는 의원과 약국에 EM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정보관리 편의성이죠.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의원 시장 점유율은 49%, 약국 점유율은 33%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정액 기반 수익 구조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이 동사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이 동사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인수한 비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의원과 약국을 검색해주는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 이 어플에 지속적으로 고객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경우 어제였습니다. 장중 9%는 오르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장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만큼 유비케어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6,750원, 손절 가격은 4,44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메가스터디 교육부터 쭉 들어봤고요. 이재규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준비하신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다음 달에 5G 관련되어 있는 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5G 관련되어 있는 솔리드라는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다른 5G 관련주들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한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환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청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3월 중순에 전부 다 마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솔리드라는 기업에 있었던 계열사의 부실 논란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5G 관련주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강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G라는 게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양방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3G에서 4G로 넘어왔듯이 5G로도 당연히 넘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로서 솔리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국내에서 중계기 1위 업체예요. 근데 이제 전 세대의 통신망들에 비해서 이 5G 같은 경우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계기가 더 많이 설치가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 계속해서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솔리드라는 게 국내에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5G를 가장 먼저 개통을 하고 상용화를 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5G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라든지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에서 생활을 많이 하죠. 미세먼지다 이런 것들도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는 건물 내부 중계기 쪽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5G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용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도 5G에 관련되어 있는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5G 관련주로서 솔리드라는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종가, 오늘의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3,7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3,1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근데 3,1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조금만 나와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비슷한 종목을 두 종목을 들고 왔어요. IT 부품주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제가 올 초부터 시청자분들께 위닉스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섹터를 가지고 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대덕전자 외에도 BH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비슷한 섹터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제약바이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IT, 중소형 장비주들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IT 장비주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PCB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성장성이 많이 지체됐었던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대덕 GDS와 합병을 하면서 이 PCB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솔리드 같은 통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올해 통신 장비용 PCB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성장성을 좀 우리가 좀 확정지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성장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폴더블 폰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접히는 휴대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계를 열어보면 우리가 초록색 기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PCB라는 건데 이게 휘어야지만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FPCB라고 해가지고 폴더블 그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연성회로 판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에만 들어갔었던 대덕전자의 이런 부품들이 5G라든지 AI라든지 미래산업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의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대형 IT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추세가 눌림목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를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1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너무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끌고 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앞전에 두 종목은 솔리드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 약간 딱딱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사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건 좀 어려워서 내 관심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DNC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쌤TV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 역시나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되어 있죠. 휴대폰을 들고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북스 그리고 리디북스 같은 여러 개 전자 플랫폼에 이런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에도 들어가 있고 100여 개 서점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전자책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을 자주 보는데 최근에는 또 전자책,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자책은 우리가 예전에 읽던 종이책과는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많이 꺼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자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종이책과도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웹툰과 웹소설 제작사인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2015년도부터 2016년도, 17년도까지 계속해서 매년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DNC 미디어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웹툰과 웹소설을 통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인 IP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을 IP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작가들을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IP가 쌓여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IT 장비주들이나 제약 바이오 같은 부분은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DNC 미디어 같은 종목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눌리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지만 지금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측정기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이 혈당 측정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든 게 바로 CGM이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이 회사에서 주력 상품으로 준비를 해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개선이 됐고 이 정확도가 개선된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 아이센스의 이 CGM이라는 상품이 계속해서 본격적인 성장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헬스케어 쪽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좀 빡빡하더라도 건강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같은 기업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성만 확보가 된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이제 2019년도에 혈당 측정 스트립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 혈당 측정기가 2019년도부터 정확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 이 회사 역시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종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인데 바로 BH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네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찌 보면 매수하기가 좀 더 편해지셨을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덕전지와 비슷한 업황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BH 같은 경우는 FP12 연성회로 기판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덕전지와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삼성이 계속해서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삼성이 만들어낸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혹은 휘어지는 휴대폰을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휘어지는 휴대폰이나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어지는 PCB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FPCB 같은 경우는 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면적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면 이 FPCB가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질 테고, 그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BH 같은 경우는 실적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1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2개, 3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H 같은 경우는 FPCB 외에도 뭐 OLED 패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역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 이 BH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2018년도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밀렸었던 회사인데, 어찌됐건 간에 내재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의 종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IT 장비주를 2개 준비해왔는데, 사실 IT 장비주를 제가 뭐 SFA라든지 뭐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더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약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IT 장비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IT 장비주들 좀 어렵긴 해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셔야지 이번 하락장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5종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 일단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은 벽산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벽산이 어제 추천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점은 현재 구간이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그랬죠. 장중에 2% 이상 하락하다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만큼 밑에서 지금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저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계속 보유해 주시면서 목표 가격은 3,550원, 이 가격까지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십시오. 네, 벽산은 지금 소폭 수익이 났는데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유비케어라고 하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지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12일에 8%나 오르고 어제도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관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점을 토대로 크게 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 오늘처럼 흔히 말하는 도지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면 매우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6,750원, 손절 가격은 4,44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비케어 단기 접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재규 전문가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익 IPS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땠습니까?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다음 날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손절가까지 지정해드린 손절가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 업체들의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익 IPS는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로서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회사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3D 랜드에 관련되어 있는 적층수 확대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에서 투자하고 있는 퀀텀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투자 메리트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원익 IPS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5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종목이죠. 바로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만화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전부 다 휴대폰을 통해서 웹툰을 본다든지 웹소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IP 산업,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DNC 미디어가 많은 작가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화라든지 소설을 통해서 시장에 그 IP를 축적해 나가고 그런 IP를 통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지금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9년도, 2020년도까지도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상장이 돼서 움직였었던 건설주들이나 조선주들이나 기계 관련주들이나 해운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파생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는 약간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오늘 목요일장의 특징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사실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밀리죠. 그러면 그 원인은 역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현재 매도세를 강하게 취함에 따라서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지수의 하락이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중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번 달은 물론이고 길게 보면 다음 달까지 아마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재규 전문가의 특징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기업일 텐데, 대한항공이 어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또 밀리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제 스튜어드 코드가 발동이 되면서 어제 좀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 스튜어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양 같은 대저택에 가게 되면 그 대저택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 기업의 경영 상태라든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뜻으로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연기금에서도 도입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스튜어디십 코드로 인해서 국민연금이나 규모가 큰 기업들의 그런 투명성 제고라든지 주주 가치에 대한 제고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단점들은 좀 고쳐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배당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이슈를 가지고 뭘 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종목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인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 장세가 어떠한 시장 주도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그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크게 눈에 들어왔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 공모가가 48,000원이었는데 지금 상장이 되자마자 거의 2배 수준까지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비록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하였지만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 종목을 사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 가격 대비 너무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종목은 잠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기적으로 우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갈 경우 오히려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현대오토에버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7829번님께서 삼양식품 말씀해 주셨고요. 72,000원에 비중은 10%.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 수익권에 있단 말이에요. 대략 15%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약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절반은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잘 먹는 불닭볶음면이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면 사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좋게 나온 것, 결국에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내수주들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 외에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있다 하면 그건 테마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다수 실적에 의해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심지어 당기순이익 또한 올해 전망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현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요. 남은 절반은 계속 가지고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08번님께서 디바이스 ENG 매수가 9,900원에 비중은 25%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디바이스 ENG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원익 IPS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수익이 나고 계세요. 2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같은 날에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릴 텐데 이 종목은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도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종목을 보유할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목표가는 13,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이렇게 리딩을 드리고, 이렇게 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아니라 입절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입절가를 12,2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12,200원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2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완매도가 아니라 절반만 매도했다가 추후에 또 대응례가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수익을 확정짓는 방식 12,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로 차익 실현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13,500원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도 절반을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수익을 확정짓는 게 중요합니다. 디바이스 ENG는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3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재차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2129.05포인트 살짝 이탈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123포인트대까지 무너졌는데요. 일단 2120포인트 초반대는 지지를 받고 213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지금 16포인트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1,100억 원을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 620억 원, 외국인은 635억 원을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 물량을 더 늘렸네요. 215억 원 매수하고요. 금융투자에서는 675억 원, 연계금은 240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소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삼성전자 낙폭을 그래도 조금 회복하면서 45,0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낙폭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LG화학은 0.14%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강구합권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SK텔레콤 오르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국엔 다시 하락 반전을 했고요. 포스코, LG생활건강 소폭씩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1만 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20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720선이 깨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부터 721까지 밀렸다가 다시 727까지 재차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720까지 깨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397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274억 원 팔고 외국인 52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 매수 물량이 109억 원대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는 80억 원 팔고요. 투시는 97억 원 팔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 물량이 적긴 한데 매수로 전환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매수 물량이 지금 397억 원대까지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은 낙폭이 생기면서 다시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오늘 뭐 2%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금 상승권역으로 가서 3% 상승까지 갔습니다. 일단 대장주답게 오늘 뭐 많이들 검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 결국엔 1%대의 상승으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CJENM도 장중에 3%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신라젠 2%, 포스코케미칼 2%씩 각각 빠지고요. 바이로메드는 강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 HLB 빠지는데 메디톡스 55만 원 지금 이탈됐고요. HLB가 지금 8만 원 이탈된 이후에 7만 원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코오롱 티슈진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금 무섭게 올라오네요. 갑자기 지금 2시 이후부터 매수가 몰리면서 17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포착이 됩니다. 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약세장이었고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졌는데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의하는 의견을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분명 오늘도 그랬고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업종별로 치면 상승한 업종이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것이 크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내일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중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2평선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분명 오늘이 저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 조정 기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나타난 이러한 충격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되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려웠죠.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82, 코스닥이 1.2%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금 자체가 크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비차익 쪽에서는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당장에 매수를 하면서 과감하게 들어갈 자리라기보다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서 살짝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노으로 봤을 때 4월 달까지도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하락장은 웬만해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신용이나 미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신용 미수 같은 것들을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좀 정석 투자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스톱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82%나 빠지면서 결국에 2120포인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128.1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720선이 무너졌네요. 1.2% 빠지면서 719.74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오름세였습니다. 2원 30전 올라가면서 1136원 8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이 사실 장중한 때 2120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낙폭이 좀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서는 하락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특징은 수급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프로그램에서는 1,100억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매수가 한 거죠. 그러나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이 기관이 매도할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관 수급에서는 연기금을 꼭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을 오늘 410억 매도하면서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개인만 810억을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방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물량을 좀 주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문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적절한 시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원달러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1139원까지 갔었던 원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로는 1136.8원에 끝나는 모습이었죠. 중요한 것이 이 원달러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달러는 지금 상승 추세 국면에 있습니다. 조정을 줘도요, 추세선을 깨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운에서 적절하게 조정 주고 양운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도 매우 긍정이다. 만약에 캔들이 이게 주봉인데요, 이격이 없는 상태였으면 믿질 않겠지만 이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1143원이 돌파되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143원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후행 스팬이 완전히 캔들을 벗어난 저하는 시점, 자, 그 시점에 기간적으로 따지면 약 4주에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주에 3주 사이에는 언제든지 뭐 내일이 될 수 있고요, 내일모레 될 수도 있고요. 1143을 돌파했을 때 새로운 원달러의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지난번 2000포인트를 붕괴했을 때 원달러 가격은 1130원이었습니다. 그거 대비로 지금 약 6원 80전 정도가 더 오른 걸 보면 지금 지수가 2128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선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다. 공격적인 매매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작년만큼 빠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락 때 원달러의 가치, 또 아시겠지만 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태, 전 세계 글로벌 침체를 인정하는 연준이나 ECB나 중국의 모습,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실적의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복합다기하게 시장에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전 세계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장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풀려서 주가가 더 갈 거다라는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 전에 주가를 더 내려야만이 유동성이 들어와서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올리면서 이익을 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는 어쩌면은
금리 인하 전에서는 최고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어저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투심을 흔들었죠. 재미난 것은요, 얼마 전에 옐런이 지금 일드 커브는 침체 신호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신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침체 신호가 맞고 금리 인하 시그널은 맞을 거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또 어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CNBC에서 채권 트레이더들 중에 56%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어제는요, 또 다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 분위기를 금리 쪽으로 몰아가는데요. 스티븐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준의 이사로 선임될 사람이죠. 내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50bp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스티븐 무어라는 사람은 트럼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안해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FRB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FRB는 웬만해서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1년 동안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 터지니까 그때부터 했죠. 미국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제적 대응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투심을 자극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시장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이런 내용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표가 나쁜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면서 지표를 확인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었죠.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금리 인하했던 시점 14,900포인트였거든요. 2008년도. 그러니까 그때 대비로 지금 주가가 26,000입니다. 12,000포인트 더 올랐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를 났다가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정확하게 들어올 거다. 그것도 일부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FRB 회의에서 점도표상 확인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고용에 대한 민간 부문, 또 실업률, 이게 아주 중요할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실업률하고 민간 부문 고용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어쩌면 지금의 발언은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형성해서 투심을 좀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볼까요? 기술적인 부분 보면요, 제가 3일 안에 시장 방향을 좀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까지 잘 버텼습니다. 오늘 밤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보다 약간 뒤처진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벌써 이 안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미국은 이제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주 정도의 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운안으로 캔들이 진입을 다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60일도 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나홀로 미국이 또 시작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월봉이 이제 곧 완성이 됩니다. 내일 밤이면요. 이 월봉이 시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26,000입니다. 26,000. 그러면 지금 25,400이니까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월봉 완성한다면 좀 더 상승할 기회를 갖고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끝난다면 제가 아마 이번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 완성형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금리 인하를 위한 뭔가가 시장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시장이 더 하락을 해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죠. 자, 중국이 공업이익이 14%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국 내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죠. 지준율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공업이 14%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리커창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민은행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정부에서는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좋거나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닌데 또 경기 부양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향이 쉽지 않을 거다.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점점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승분 다 시장에 반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월봉상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 달 월봉이 음봉으로 나오는지 윗꼬리가 길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제일 좋은 건 양봉으로 해서 지난달 양봉보다 큰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도 월봉 완성형에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약 지금 보면 2% 정도 되네요. 2% 정도가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윗꼬리가 길어진 비석형이 나옵니다. 비석형이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일 2%를 올릴 건지 2%를 뺄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중국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공업이익의 급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또 한 번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60일선 값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다가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무 방어도 못하고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60일선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일선과 21선,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와도 상당한 저항을 맞을 거고 상승에 제한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에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난번에 쭉 빠졌다 올라왔을 때 주가 방식으로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쌍바닥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나오는 게 후행스팬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후행스팬 뚫리는 건요 어마무시한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가장 안 좋은 현재 차트의 모습일 것이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삼성전자가 뭔가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월봉 완성형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